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68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윤정순 할머니는 아픈 남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다가와 말합니다. 엄마, 혼자 다 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운 마음에 통장과 카드를 맡긴 정순 할머니.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병원비도 제때 나가고 며느리는 영수증까지 보여주며 걱정 마세요. 어머니라고 말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문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고지서도 하나둘 날아오죠. 며느리는 잘못 온 거예요라고 얼버무리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고객님, 보증대출 상환이 연체되어서요. 그 순간 정순 할머니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평생 가족을 믿고 살아온 한 어머니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과연 정순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놓아야 하는 순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정순이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들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병원에서 온 고지서들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요양병원비 고지서였습니다. 이번 달도 18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간병비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자 물리치료비와 각종 검사비가 나왔습니다. 합쳐서 50만 원 더였습니다. 아휴, 이게 뭐람. 정순이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8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집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까지 더하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봐야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정순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성우와 며느리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성우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병원비 계산하고 있었다. 정순이는 고지서들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아, 또 그거 보고 계시네요. 어머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은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나? 매달 이렇게 나가는데. 성우는 노트북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제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통장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매번 계산하고 이체하고 하시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간병비 나가는 통장은 제 이름으로 묶어서 제가 관리할게요. 자동이체도 걸어놓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바로바로 채워넣고요. 정순이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네.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 이런 거 다 챙기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컴퓨터도 잘 다루고 인터넷 뱅킹도 편하게 쓰니까요.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해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정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매달 병원에 가서 계산하고 통장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면서 이체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이니 앱 뱅킹이니 하는 것들이 다 전산으로 바뀌어서 정순이로서는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꾸면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고 실제로는 어머니 돈이죠. 그냥 관리만 제가 하는 거예요. 성우가 노트북을 켜면서 설명했습니다. 봐요. 이렇게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 매달 정해진 날에 알아서 병원비가 나가요. 그리고 잔액이 부족하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충해 드릴 수 있고요. 화면에는 복잡한 인터넷 뱅킹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화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너희가 해주면 고맙지. 그럼 결정하신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래라.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 도장하고 통장들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있으면 가져다 주시고요. 공인인증서? 그게 뭔데? 작은 USB 같은 거요. 전에 은행에서 만드셨을 거예요. 정순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맨 위 서랍에는 통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명의로 된 통장이 5개, 남편 병수 명의로 된 통장이 3개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2사람의 도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서랍 구석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안에 USB처럼 생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성우가 말한 공인인증서인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는 통장들과 도장, 그리고 그 작은 케이스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다 맞지? 네, 맞아요. 성우가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이 어머니 주 거래 통장이네요. 여기 잔액이 좀 있고요. 이 통장은 아버지 연금 들어오는 통장이고, 응. 그럼 이주 거래 통장을 제 명의로 바꿔서 간병비 전용으로 쓸게요. 매달 필요한 금액은 다른 통장에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게 자동이체도 걸어 놓고요. 지은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순이는 손을 떨면서 도장을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이어서 통장들도 차례로 넘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가 든 케이스도 성우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성우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받아서 노트북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응, 고맙다. 정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복잡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은행에 가도 창구 직원들은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고, 인터넷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와중에 아들이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성우는 노트북에서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과 영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인터넷 뱅킹 설정하고 자동이체 신청하고 그런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순이는 성우가 하는 일을 지켜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이리저리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가끔씩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꽂았다가 빼기도 했습니다. 됐어요. 1시간쯤 지나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됐다는 거야?
어머니 주 거래 통장을 제 명의로 바꾸고 매달 25일에 자동으로 간병비가 나가도록 설정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부족하면 제가 바로 알 수 있게 문자 알림도 걸어놨고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네? 네.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순이는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마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복잡해진 세상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맙다, 성호야. 지은아도. 뭐려? 당연한 거죠. 성호가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다른 통장들도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다른 통장? 네. 어차피 요즘에는 통장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봐야 관리만 복잡하거든요.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편해요. 정순이는 생각해 봤습니다. 확실히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어디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것도 내가 해줄래? 물론이죠. 다음에 시간 날 때 천천히 정리해 드릴게요. 정순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끙끙대며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을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 주니 왜 진작 부탁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성우와 지은이는 곧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이는 홀로 부엌에 남아서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쌓여있던 고지서들은 성우가 가져갔습니다. 정순이는 찬장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시골 밤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별들이 잘 보였습니다. 남편 병수가 쓰러진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순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요양병원에 가서 병수를 돌보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각종 고지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특히 병원비 문제는 정순이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도와주기로 했으니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순이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아들 성호는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지금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착하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정순이는 물컵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통장들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이 있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래, 자식 믿고 사는 거지. 정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정순이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신 같은 노인이 이런 복잡한 일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병원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남편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그날 밤 정순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내 노후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순이는 요양병원 복도의 낡은 의자에 앉아 남편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수가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어해서 간병사와 함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던 참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간병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순이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카드론 이자 23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잔액 4만 7천 원. 정순이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카드론이라니요. 자신은 그런 걸 쓴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문자를 다시 읽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정순이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병수가 치료받는 동안 이런 걸로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병수가 휠체어에 앉아 돌아왔습니다. 간병사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수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고생했어. 무슨 고생이에요? 당신이 더 힘들잖아요. 정순이는 병수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재었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습니다. 간병사가 병수를 침대에 누이도록 도와주고 나서 정순이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자였습니다. 연체료 4만 5천 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납부바랍니다. 정순이는 당황했습니다. 하나캐피탈이라니요. 자신이 그런 회사와 거래를 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 문자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사기 문자가 많다고 텔레비전에서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지은의 구두가 놓여 있는 걸 보니 벌써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아, 왔니? 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부엌에서 지은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정순이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받으시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어. 그래도 간병사가 잘 돌봐주셔서 다행이야. 다행이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야. 너는? 저도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이 손을 닦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순이는 식탁에 앉으며 오늘 받은 문자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지은아, 혹시 너 카드론이나 캐피탈 같은 거 쓰는 거 있니? 지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오늘 이상한 문자가 몇 개 왔거든. 정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지은이 다가와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 이거 사기 문자예요. 요즘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사기 문자? 네, 남의 이름 함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돼요. 지은의 말을 듣고 정순이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역시 사기 문자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온 게 좀 찝찝하네. 어머니, 요즘 그런 거 정말 많아요.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는 시대잖아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지은이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회사 이야기, 성우 이야기를 하며 정순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가 바빠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래, 몸 관리 잘하라고 해. 젊다고 무리하면 안 되거든. 네, 그렇게 말할게요. 저녁을 다 먹고 정순이는 텔레비전을 보러 거실로 갔습니다. 지은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9시쯤 되었을 때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결제 승인 마이너스 온라인 쇼핑 38만 5천 원. 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협 카드는 분명히 자신이 쓰는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쇼핑 자체를 할 줄 몰랐으니까요. 지은아. 정순이가 부엌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왜요, 어머니? 이것 좀 봐. 내 카드로 온라인 쇼핑을 했다고 나왔는데 난 그런 거 안 했거든. 정순이는 휴대폰을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이 화면을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 이것도 사기예요. 요즘 카드 정보 빼내서 이런 가짜 문자 보내는 거 많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농협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은이 휴대폰을 정순이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여전히 찝찝했지만 며느리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일 농협에 전화해 봐야겠네. 네, 그러세요. 근데 어머니, 이런 문자들은 그냥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마음만 불편해져요. 지은이 정순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늘 받은 문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사기 문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아직 씻고 있을 때 정순이는 조용히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가계부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어제 받은 문자들의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BC카드 카드론 이자 23만 원 출금. 3월 15일 마이너스 하나캐피탈 연체료 4만 5천 원. 3월 15일 마이너스 NH농협 온라인 쇼핑 38만 5천 원. 적고 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금액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사기 문자치고는 너무 자세했습니다. 지은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정순이는 서둘러 수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일찍 깼어. 지은이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정순이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했지만 계속 수첩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은아, 너 오늘 몇 시에 퇴근해? 7시쯤 될 것 같아요.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나는 병원 다녀올게. 아침을 먹고 지은이 출근한 후 정순이는 농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협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제 카드로 온라인 쇼핑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카드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알려주시겠어요? 정순이는 카드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고객님, 어제 오후 8시 47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38만 5천 원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사기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제 결제 내역입니다. 혹시 가족분이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정순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쇼핑몰인지 알 수 있나요? 패션 관련 온라인 쇼핑몰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쇼핑몰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정순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지은이 사기 문자라고 했는데 실제 결제 내역이라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순이는 다시 수첩을 꺼내서 방금 들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농협 확인 결과 마이너스 실제 결제 맞음. 패션 쇼핑몰.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BC카드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BC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카드론 이자가 빠져나갔다고 문자가 왔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담원은 정순이의 정보를 확인한 후 답변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카드론 이용 잔액이 850만 원 있으시고 어제 이자 23만 원이 출금된 것이 맞습니다. 정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50만 원이요? 언제 그런 돈을 빌렸나요? 2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용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내역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수도 있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850만 원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캐피탈에도 전화해 봤습니다. 역시 실제로 대출이 있었고 연체 상태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순이는 수첩에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총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자신 명의로 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는 길에 정순이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 명의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은이는 사기 문자라고 했을까요? 병수를 만났을 때 정순이는 이 일을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병수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할부 연체료 6만 7천 원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기 문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실제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혹시 내 카드나 신분증 빌린 적 있니? 지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오늘 은행에 전화해 보니까 내 명의로 대출이 있더라고. 지은이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거 분명 착오일 거예요. 은행에서 실수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 네, 그럴 거예요. 내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은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정순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제는 사기 문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은행 실수라고 하다니요. 저녁을 먹는 동안 정순이는 지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오늘 좀 이상해 보여. 아니에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지은이 대답했지만 정순이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밤 10시쯤 정순이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부엌에서 지은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문자는 제가 처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순이는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정순이는 지은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랑 전화했어? 아, 회사 동료요. 내일 회의 준비 때문에요. 지은이 대답했지만 정순이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의 준비를 밤 10시에 하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은의 행동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이 모든 일과 지은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에 정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첩에 모든 걸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정순이는 작게 적었습니다. 지은이의 거짓말들을 기록하자.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정수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허리를 펴고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벽에 걸린 낡은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이 수화기를 들자 상대방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읍내지점입니다. 윤정순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고객님, 보증 서신 대출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상환이 2달째 연체가 되고 있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다시 가져다 댔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데요. 뭐라고 하셨나요? 보증 서신 대출이요. 작년 8월에 계약하신 건데 월 상환액이 지난달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채무자 분과도 연락이 안 돼서 보증인이신 고객님께 연락드린 거예요.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증? 대출? 자신이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 계약서에 고객님 성함과 서명, 인감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지점으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보증? 대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읍내 농협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이라 입구에서부터 어색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1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정수는 떨리는 다리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모니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순 고객님이시죠? 계약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직원이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매니 용지에는 보증 서신 대출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정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인, 고객님 거 맞으시죠? 직원이 가리킨 곳에는 분명 윤정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글씨체가 자신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주채무자는 박성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된 건가요? 작년 8월 15일이요. 고객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허리 수술을 받아서 한 달 넘게 못 일어났거든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감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정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같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서류들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시죠. 정수는 복사된 서류들을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다시 한번 계약서를 보니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자신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장 위에 올려둔 낡은 상자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도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는 상자였는데 오늘만큼은 다 뒤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장들, 보험 서류들, 그리고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케이스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인감도장 케이스가 평소 기억과 달랐습니다. 원래는 빨간색 벨벳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도장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윤정순이라고 새겨진 건 맞는데 뭔가 글씨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예전 것보다 획이 더 굵고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수는 상자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낯선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각서라고 적힌 제목 아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후 생활비 및 의료비 부담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박성우와 이지은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7월이었습니다. 정수는 각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윤병수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정순의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 있어? 여보, 이거 봐. 성우가 언제 이런 각서를 썼지? 병수는 안경을 쓰고 각서를 읽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대출? 우리가 언제 대출을 받자고 했나?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 돈을 갚으라고. 정수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병수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병수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성우가 우리 몰래 이런 일을 한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내 도장이 바뀐 것 같고 내가 서명한 기억도 없어. 정수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평소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서랍장을 열어보니 여기저기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이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보내온 우편물인데 작년 8월에 인감증명서 2통이 발급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인감증명서를 떼었지? 정수는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8월 12일과 8월 14일 이틀에 걸쳐서 2통이나 발급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정순이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읍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었겠습니까? 정수는 병원 진료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퇴원 확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해.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이름을 사용했어.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도장으로, 자신의 서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누군가가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서에 적힌 성우와 지은의 서명,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성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성우가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수는 일단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어.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성우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겠고 직접 봐야겠어. 언제 올 수 있어? 내일. 내일 저녁에 갈게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성우를 만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이 자신이 원하는 답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줄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사인, 고객님 거 맞으시죠? 밤 2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순이는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병수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우 부부가 쓰는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두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관련 문자들, 카드사에서 온 결제 알림들, 모든 것이 정순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성우의 방 앞에 서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성우와 지은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스마트폰 불빛을 켜고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카드 명세서, 대출 관련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명세서에 적힌 사용 내역들을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순이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사용처는 정순이가 전혀 모르는 곳들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정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더 많은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대출 신청서도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인감이 찍혀 있었지만 정순이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정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순이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정순이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성우와 지은이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잘 지내세요. 지은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응, 너도 조심해서 다녀와. 정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지은이가 출근하자 정순이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어머님, 1년치 거래 내역 다 출력해 드릴까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다 해주세요. 정순이는 대답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받아본 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출도 여러 차례 받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정순이는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온 정순이는 곧바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수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병수 환자의 보호자인데요. 지금까지 납부한 비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순이는 원무과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1년치 납부 내역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순이는 서류를 받아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이 성우가 말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정순이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달 이 금액씩 납부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밀린 비용도 없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순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우는 매달 요양원비로 200만 원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0만 원밖에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야?
정순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순이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사진들, 요양원 납부 내역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정말 이상했던 거구나. 정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예민해진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의심이 많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우와 지은이가 퇴근했습니다. 정순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지은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정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이는 적당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우가 반찬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정순이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양원비며 생활비며 해서 부담이 클 텐데. 정순이는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우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지은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벚꽃이 벌써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지은이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 그래. 벌써 봄이구나. 정순이는 지은이의 의도를 알고 대화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성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우와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정순이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정순이는 침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오늘 모은 증거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들, 요양원 납부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정순이는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정해야 해. 정순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자식을 고발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정순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우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정순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뭔가 영향을 준 건가? 정순이는 며느리를 의심해 봤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정순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상관없었습니다. 정순이 명의로 빚을 내고 정순이 모르게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봐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보자. 정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동네에서 소문난 실력자였습니다.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정순이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병수가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정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순이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성우를 너무 믿고 살았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우에게 너무 의존하게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정순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윤정수는 노인복지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꽉 쥐고 있었고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생각했던 결론이었지만 막상 복지관 문 앞에 서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복지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가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친근한 미소로 정순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수는 가져온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카드 명세서,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얼굴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들 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나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수리비라고 했던 것,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명의로 된 각종 대출들까지. 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런 건데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고 해서.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형사사건이에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사건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가요? 그건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연체가 시작된 대출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대로 두면 어머니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됩니다.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해? 정수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인생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제 인생이요? 네. 어머니께서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생활까지 생각하셔야 해요. 이대로 두면 어머니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연체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정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어요. 복지관을 나온 정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인생을 지켜야 할 때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다시 한번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출들, 카드 사용 내역들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빚이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알려준 경찰서 주소를 메모지에 적고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105번분 오세요. 정수는 떨리는 다리로 접수 창구에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경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 이름이 마음대로 쓰였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경은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가족분이 하신 일인가요? 네. 제 아들하고 며느리입니다. 여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서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정수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지만 점점 또렷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가요? 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시니까요. 진술을 마친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순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정수는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우와 지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경찰이 와요? 성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집안을 꼼꼼히 수색했습니다. 서류들, 컴퓨터, 핸드폰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우와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핸드폰 좀 내놓으세요. 잠깐만요. 이게 뭔 일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지은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숨기려 했지만 수사관이 제지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성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어머니가? 정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후 수사관들은 중요한 증거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우와 지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의 명의로 받은 대출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카드론, 캐피탈, 개인 보증까지 포함해서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의 용도였습니다. 사업자금이라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사채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일부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불법 투자 사이트에 투자되어 이미 손실이 난 상태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순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어머니가 피해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어요. 그럼 제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네, 어머니 책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분과 며느리분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도 몰려왔습니다. 제가 잘한 일일까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평생 그 빚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와 지은은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나간 후였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고 해도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성우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우는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일이 커져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내가 뭘로 해결해? 이미 늦었어.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라도 결정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고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 이지은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정수는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아들 성우와 며느리 지은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42년을 키운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순의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곧 증언하실 차례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간 피해자인 친어머니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총 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차용을 받는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원이라는 숫자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판사가 정순을 불렀습니다. 증인 윤정순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검사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박성호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체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었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들입니다. 증인의 도장과 서명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 찍거나 쓰신 적이 있습니까? 정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도장을 어디에 보관하셨습니까? 집 서랍장에 두었습니다.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그 도장에 접근할 수 있었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았으니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어머님의 동의 하에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성호의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사업 실패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어머님께 피해를 드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68세의 고령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때때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성호가 최후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성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정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나와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평생 갚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정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은 내가 지킬 거다. 며느리 지은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저도 잘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수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지은은 징역 2년에 처한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와 지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는다. 즉시 집행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당장 교도소로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우가 뒤돌아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도 손을 들어 답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순과 함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집은 다시 어머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신용도 회복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체 기록도 삭제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되찾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병수는 일터에 나갔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내외가 있어서 늘 시끄럽고 북적였는데 이제는 적막했습니다. 정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직접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기요금 5만 원, 가스비 3만 원, 생활비 20만 원.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직접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머니와 아들로 보이는 모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어려 보였고 어머니는 다정하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저 집 아이는 엄마 이름을 빚으로 쓰지 않길. 그날 저녁 병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순아, 오늘 성우한테서 편지 왔다. 병수는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읽어볼까요? 당신이 읽고 싶으면 읽어요. 정수는 편지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출소하면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다 읽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병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깨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42년을 키우고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온 상처는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순이네, 요즘 많이 수척해졌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정수는 대답하고 사과를 골랐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자신의 일을 털어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68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수가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나야.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병수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야죠.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니까. 성우는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그날 밤 정수는 다시 통장과 수첩을 꺼내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다시는 누군가에게 속지 않겠다는 다짐도 강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펜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8년을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렇게 정순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집은 되찾았지만 아들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만큼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마음 한편의 따뜻함을 남겨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작은 좋아요 하나,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지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